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얼마나 더 내야 하나? 나중에 받을 돈은 줄어드는 건가? 정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나? 이번 개혁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질문들 때문입니다. 연금은 통계표 속 제도가 아니라 50대와 60대에게는 퇴직 뒤 생활비의 큰 축이고 아직 일하는 분들에게는 매달 빠져나가는 현실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를 어렵게 나열하기보다 내는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 받는 돈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세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셋이 따로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하나는 더 내는 문제이고 하나는 덜 줄어드는 문제이며 또 하나는 제도의 신뢰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겁주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형편에 맞춰 판단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은 내가 국민연금에 매달 내는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9%였고 개혁안에서는 13%로 올리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4%포인트 차이인데 실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체감이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한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내기 때문에 내목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미뤄졌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한쪽 세대만 보고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는 돈을 올리면 불만이 생기고 당장 받는 돈을 줄이면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은 늘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미룬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늦출수록 나중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번 개혁은 그 미루기를 조금이라도 끝내보자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28년 만에 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구조를 조금씩 움직여야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추고 제도에 대한 불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단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숫자 13%와 43%를 보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국민연금으로 내는 비율입니다. 반면 소득 대체율 43%는 은퇴한 뒤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을 보전해 주느냐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기준이 되는 시절에 100을 벌었다면 은퇴 후 연금이 그 소득의 43 정도를 보전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물론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가입 시기, 크레딧 제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너무 단순하게 무조건 43%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제도의 방향입니다. 내는 비율은 조금 더 높이고 받는 수준은 제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식의 단선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개혁은 더 내되 제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받을 권리의 틀은 유지하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한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넣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연금 권리를 형성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체감 부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함께 논의됩니다. 숫자만 보면 차갑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또 하나 크게 보는 부분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이 말이 조금 딱딱하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내가 평생 낸 돈을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기금 소진 시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여기서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 책임을 분명히 적어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이 기금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전체의 책임 아래 있다는 점을 더 또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줄이 곧바로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고 결국 보험료와 세금, 구조개혁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은 숫자보다 신뢰가 먼저 무너지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급보장 조항은 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곧 받을 예정인 60대 초반에게는 이 신호가 중요합니다. 법으로 지급 책임을 더 분명히 했다는 건 적어도 제도 바닥을 갑자기 걷어차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언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연금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기금 소진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아직 시간이 많네 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 결국은 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십니다. 둘 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닙니다. 기금 소진은 연금이 갑자기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점은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이 바닥나는 때를 뜻하고 이후에는 현행 구조상 그때그때 걷는 보험료와 재정 지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기금이 사라진다는 상징성입니다. 기금이 있다는 건 미래 세대에 대비한 완충 장치가 있다는 뜻이고 그게 줄어들수록 제도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9년 정도 늦추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금에서는 9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더 오래 보험료를 걷고 더 늦게 구조개혁 압박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 시청자라면 특히 이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연금을 받는 시기와 제도 개편의 부담 시기가 겹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건 결국 다음 세대에게 덜 급하게 넘기기 위한 시간 벌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이번 개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가입 기간이 상당히 쌓였고 연금을 받을 시점도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중에가 아니라 몇 년 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있다면 남은 납부 기간 동안 실제로 더 내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득 대체율 변화가 수급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아직 받지 않은 분은 적용받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보통 현재의 지급 구조와 제도 안정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앞으로 받게 될 분들은 가입 기간과 제도 변경의 영향을 더 길게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 연금이 바로 깎이는 거냐는 질문이 많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직장인보다 체감이 더 클 수 있어 지원 확대가 함께 따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50대 후반이라면 퇴직 전후의 소득 공백까지 생각해야 하고 60대 초반이라면 이미 수급이 시작됐는지 시작 전인지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결국 내 상황표를 먼저 그려봐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개혁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대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부담 완화 장치입니다. 연금 개혁이 늘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는 이유는 같은 제도 안에서도 체감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니 인상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 폐업 후 재도전 중인 분들,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에게는 몇 퍼센트의 인상이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비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도 지원 확대를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걷기만 하면 반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금은 많은 사람이 넓게 참여해야 유지됩니다. 한쪽만 더 부담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보완책은
더 겉돼 약한 쪽의 납부 이탈을 막자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지원 확대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체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제도는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앞으로 받게 될 분은 같은 제도 안에 있어도 체감이 다릅니다. 현재 수급자는 가장 민감한 관심사가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급보장 명문화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반면 아직 수급 전인 분들은 앞으로 내는 보험료, 가입기간, 은퇴 시점, 그리고 소득 대체율 변화가 합쳐져서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이라도 아직 연금을 시작하지 않은 분은 향후 몇 년 동안의 가입이 계산에 들어가므로 내는 돈이 조금 늘어나는 만큼 나중에 받는 권리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1대1로 단순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계좌가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대 간 시각 차이입니다. 이미 은퇴한 세대는 제도 안정성을, 현직 근로세대는 납부 부담을, 젊은 세대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이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연금 개혁은 매번 정치적 논쟁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의 평가는 단순히 숫자보다 각 세대가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느냐로 봐야 합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만족시키는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대별 손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단순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태도입니다. 연금은 길게 보면 세대 간 약속입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내는 돈으로 현재의 수급자가 급여를 받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장은 현재 가입 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는 앞으로 내야 할 기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소득은 아직 정점에서 내려오는 구간이라 체감이 큽니다. 반대로 제도가 늦게 고쳐질수록 더 젊은 세대는 장기간 높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혁이 미룰수록 더 부담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유리함도 있습니다. 기금이 더 오래 버티면 제도 급변 가능성이 줄고 급작스러운 삭감 논란을 덜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재와 미래 수급자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누가 완전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각 세대의 손실을 조금씩 분산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분산의 폭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몰리면 불공정해지고 너무 미루면 나중 세대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선택을 피하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 현실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볼 때 정년 연장 논의가 함께 따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은 결국 일하는 기간과 받는 기간의 균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그대로인데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늦어지면 퇴직 후 소득 공백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정년이 늦춰지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낼 수 있고 연금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편은 떨어뜨려 놓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이 연결고리를 실감합니다. 직장에서는 일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퇴직 후에는 공백 없이 어떻게 버틸지, 그 사이에 연금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청년 채용, 직무 전환, 임금 체계까지 엮입니다. 그래서 연금만 고치고 끝낼 수 없고 노동시장 전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혁이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면 정년과 재고용, 계속고용 같은 논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결국 연금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 기반은 넓어지고 노후 소득에 닫힌 구조도 더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연금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고용 정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크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국민연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은 큰 축이지만 그 외에도 남은 쟁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자동 조정 장치 같은 장기 안정화 장치입니다. 인구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제도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지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사각지대 축소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이 끊기거나 소득이 불안정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채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연결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다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층 노후소득 체계가 중요합니다. 넷째는 세대 신뢰입니다. 젊은 세대가 어차피 못 받는다고 느끼면 제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마침표가 아니라 중간 정리입니다. 연금은 한번 고치고 끝내는 제도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춰 계속 조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실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가 바뀌었나 보다 다음에 무엇이 더 필요하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5년 뒤, 10년 뒤 또 같은 논쟁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내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더 채울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둘째, 내 소득 수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부담 체감이 다르고 저소득 지원 대상인지도 다릅니다. 셋째, 내 수급 예상 시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이번 개혁의 영향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이미 수급자인지 아직 아닌지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퇴직 이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입니다. 국민연금만 보지 말고 퇴직연금, 예금, 기타 소득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 뉴스가 나오면 숫자만 보고 끝내기 쉬운데 사실은 개인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20대, 30대와 달리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퇴직 직전에 허둥대기 쉽습니다. 연금공단 안내나 예상연금 조회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정리해두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도는 바뀌어도 준비는 늦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제도는 오래가게 하고 국가 책임은 분명히 하자는 방향입니다. 보험료율 13%는 지금보다 더 내는 구조를 뜻하고 소득 대체율 43%는 받는 수준을 제도 지속 가능성 안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정말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법으로 답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인상 부담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려는 보완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이번 개혁의 성격이 보입니다. 무리한 삭감도 아니고 무책임한 방치도 아닙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선질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숫자 몇 개를 바꾸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년과 고용, 사각지대, 다층 노후소득 체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50대와 60대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더 내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받을 때 어떤 틀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진다고 적어두었는지입니다. 그 3가지를 알고 나면 연금 뉴스가 조금 덜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내일의 밥상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더 내는가일 겁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이 다르면 체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 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오를 때 매달 내는 돈이 수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라갈수록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이 변화는 당장 지갑이 얇아지는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은 아직 내는 기간이 남아있고 60대 초반은 가입 이력과 수급 시점이 가까워서 이 숫자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내느냐만이 아니라 내 소득 수준에서
그 부담이 감당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나는 나중에 받는 돈이 줄어드나 하는 점입니다. 이번 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은 43%로 조정되지만 이것은 앞으로 제도에 들어와 쌓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앞으로 받을 분의 체감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수급 중인 분은 당장 받는 금액이 바뀌는 구조가 아니고 가입 중인 분은 남은 가입 기간과 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초반처럼 곧 수급을 앞둔 분들은 내가 더 내는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도는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내가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개혁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문장 하나를 넣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매달 오래 받는 제도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닙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말로만이 아니라 법과 책임의 언어로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없애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기금 운용, 인구 구조 변화, 경기 흐름 같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가 연금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서 있다는 신호는 됩니다. 50대와 60대에게는 이런 신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숫자보다 믿음이 먼저 무너지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혁이 성사돼도 연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은 제도의 큰 축이지만 그 밖에도 정년과 재보용, 기초연금과의 관계, 가입 사각지대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이 과제들이 일자리와 소득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는 시점은 앞당겨졌는데 연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이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지가 현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은퇴 직전의 공백을 어떻게 줄일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예상 수급액을 살펴보고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오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소문이 아니라 내 기록입니다. 내가 얼마나 냈고 얼마나 남았고 언제 받을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